과학자가 되기까지, 그 다음에 연구 주제를 어떻게 보통 과학자가 잡는가 하는 이런 과학자의 삶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유년기부터 지금 올해 한국 나이로 41살인데 41살이 될 때까지 어떠한 삶을 쭉 살아와서 지금 이 위치에 있는지 이런 말씀을 주로 이제 제 수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은 과학 얘기를 할 테니까 지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까 방금 소개받은 포항공대 박문정입니다. 가끔씩 저한테 고등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정체가 뭐냐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화학과 교수인데요. 학부, 그러니까 대학교 학부랑 석사 박사는 화공과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박사 후 연구원이라고 보통 포스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UC 버클리에서 이제 포스닥을 했는데 그거는 재료과, 신소재공학과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과를 다 아우르면서 지난 과학자의 삶을 살아서 가끔씩은 도대체 교수님은 정체가 뭡니까? 먼저 물어보고 왜 화공과에서 공부를 하시고 교수는 화학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 많이 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나중에 Q&A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를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이제 친절하게 제가 제 스스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가 누군지 다 알고 오셨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2009년도에 찍은 제 사진 지금과 똑같이 생겼기를 바라며 8년 전에 찍은 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교수가 되자마자 그래서 이때만 해도 제가 저희 학교에서 당연히 최연소 교수였고 대한민국의 교수님들 중에도 5손가락에 뽑히는 최연소였어요. 저 때만 해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이고 저는 경기과학고를 나왔고 보통 이제 고등학생들 중에 이제 과학고에 또 중학생들 중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공과 이게 이제 화공과의 다른 표현인데요.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학사, 석사, 박사를 하고 그 후에 이제 UC 버클리에서 박사 연구원을 하고 지금 이제 포항공대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근데 구글을 찾아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제 기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이제 저는 교수가 이제 주업은 이제 교수,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서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부업이 있습니다. 부업, 그것도 월급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업은 이제 포항공대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업은 이제 미국의 ACS라고 해서 이제 American Chemical Society인데 이제 미국 화학회의 그 부편집 이 매크로몰레큘스라는 이제 올해로 50년이 된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저널에 이제 부편집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도 월급을 받네요. 그래서 제 부업입니다. 두 가지의 직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기사 아마 다 이걸 것 같아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저는 화학과 교수 때문에 주로 이제 케미스트리에 관련된 학회를 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요새는 학문이 워낙 융복하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과 교수라고 화학회에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때부터 지금 거의 17년대 참석하고 있는 학회인 미국 물리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American Physical Society APS 여기에서 매년 만 45세 이하의 젊은 교수들의 중을 이제 뽑아서 이제 훌륭한 업적을 가진 이렇게 말하기 스스로 좀 이상하지만 근데 이제 존 딜런 메달이라는 굉장히 유서 깊은 이제 그런 상이 있는데 그 상을 주는데 제가 이제 올해 두 달 전에 석 달 전에 이제 미국에 가서 받아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 처음 받았기 때문에 신문에 이게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딜런 메달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딜런 메달을 받게 된 그런 어떻게 얼마나 우수한 과학 업적이 있길래 저런 상을 받았을까를 설명을 드리기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비교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은 주로 많이 빼고요. 이제 삶의 얘기를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제가 2009년에 왔고요. 연구실 이름은 나노 스트럭처드 에너지 머티리얼스 랩이어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에너지 소재 중에 이제 나노 스케일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4가지의 중요한 연구 토픽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오늘 아주 간단히 잠깐 말씀드릴 건데 인공 근육은 아니지만
그 연료전지라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을 생산하는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내는 그런 연료전지에 사용이 되는 이제 고분자 멤브레인, 프로톤 컨덕터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뭐 형광을 내는 고분자를 이용한 화학 센서, 그다음에 그 요새 뭐 우리 많이 쓰고 있는 리튬 전지에 전극이나 전해질을 만드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데 이 두 가지 얘기는 전혀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게 이제 소프트 액추에이터라고 얘기해서, 액추에이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구동기예요, 구동기. 그래서 우리 인공 근육의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인 그런 액추에이터를 개발한 연구를 하고 있어서 오늘은 이제 주로 여기 말씀을 좀 드릴 거고, 뒷부분에 그 과학자가 가질 수 있는 크리에이티비티에 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프로톤 컨덕터에 대한 얘기를 짧게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얘기하기 앞서서 어차피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이유는 다 저희 학생들이 열심히 일해주고, 원래 교수는 보통 우리가 뭐 선생님,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영어로 티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 교수는 프로페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교수라는 단어에 붙어있는 영어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교수라는 하나의 말로 통칭해서 쓰지만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교수라는 단어를 여러 개의 영어 단어로 쓰는데 사실 다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렉처러 그러면은 강의하시는 교수님이고요. 그리고 보통 프로페서는 뭐냐면 어떠한 주제에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그런 날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프로페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대학원생들을 지도를 꼭 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을 프로페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대학원생들을 이렇게 지도하면서 학생들을 쭉 이제 인디펜던트한 독립적인 과학자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교수들을 어드바이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저도 사실은 대학에 가서 처음 알았어요. 어드바이저라는 단어가, 우리 보통 어드바이저 그러면 뭔가 운동 경기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대학 교수들 중에 연구를 하면서 학생들을 이제 키우는 이런 사람들을 어드바이저라고 얘기하고 지도 교수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생들을 어드바이징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저는 머리가 하나고 저는 이제 이미 나이가 40주를 넘어갔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비티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크리에이티비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정말 믿고, 우리 학생, 저 학생 지금 20명 정도 있는데 20명의 젊은 학생들, 20대 학생들이 각계로 다 내는 그 아이디어들을 제가 무시하지 않고 잘 경청해 들은 다음에 학생들이 내뱉은 아이디어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보통 박사학위를 하는 이제 논문 맨 첫머리에 뭐라고 쓰냐면, 이제 본인 스스로 나는 누구고 내 이름은 뭐고 나는 어느 학교에서 PhD 디그리를 받았다. 그다음 뭐라고 써 있냐면 under the guidance of 누구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굉장히 교수가 막 학생을 뭐 노예처럼, 요새 오늘 신문이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노예처럼 부리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보통 대학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은 학생들을 가이드해주고 어드바이즈 해주는 역할이고,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티비티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가장 더 중요한 거는 그게 빛나 보이려면 교수는 발표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웅변학원 다니고 이런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하지 못하면, 자기가 가진 것을 표현하지 못하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절반도 발휘를 못해요. 현대 사회에서는. 혹시 나중에 대학에 가서 혹은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나도 영어 스피킹을 하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영어를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어를 못해도 실제로 우리 미국 대학에 되게 유명한 아이비리그에 있는 한국 교수, 하버드 대학에도 우리 굉장히 유명한 한국 교수님 계세요. 그분의 학회 발표를 듣고 있으면 처음 들으면 되게 창피해요. 막 한국식 영어가 막 장렬합니다. 경상도 사투리에 막 액센트 막 섞어가면서 한국식 영어 막 장렬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왜냐면 그게 경상도 사투리인지 우리만 알잖아요. 우리만 창피한 거지 외국 사람들은 저 사람의 전달력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영어를 잘한다는 말은 무슨 막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막 영어를 능수능구사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요점에 맞게 기승전결 말할 수 있는 능력.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이제 또 자질 중에 하나가 말을 가서 전달을 잘하는. 그래서 오늘 제가 굉장히 긴 시간일 텐데 지루하지 않게 전달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우리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강연을 지금까지 교수 이제 8년이 넘어섰는데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다양한 곳에 보통은 이제 과학적인 곳에 가서 많이 했는데 비과학, 그러니까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강연도 많이 했고 또 이제 전국의 과학고에 가서도 강연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전혀 긴장을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사실 오늘 기차 안에서부터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왜냐면 전혀 인포메이션을 주지 않으셔가지고 몇 명이 들어오시는지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성비가 어떻게 되시는지 딱 들어왔는데 초등학생들만 쫙 앉아있으면 어떡하지 뭐 갖가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와서 제가 인생에서 지금까지 했던 강연 중에 가장 긴장됐던 게 이때입니다. 이때가 2010년도 제가 교수가 된 지 2년이 됐을 때 제주도에서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 연결지어서 이런 워크숍 같은 게 있어서 여기 이제 우리 다 아는 분이 계시고요, 그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고 포항에서는 굉장히 나름 인지도가 있으신 분입니다, 아직도. 그리고 이 부분 아마 우리 학생들은 전혀 모를 텐데 중국의 원자바오 전 총리님, 그래서 원자바오 총리님 그래서 그리고 이분은 이제 사임하신 지금의 이제 아마 지금 총리는 아실 테지만 아마 이분 모르실 텐데 하토야마 총리 세 분이 이제 제주도에 오셨을 때 제가 이제 알 수 없는 이유로 대표를 뽑혀서 저기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떨리더라고요. 리허설을 2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전에 강하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비서진들이 강제로 서가지고 이 앉아본 이분 전부 다 교수들이에요. 다 한국 사람 같지만 좀 이분 한국 사람 아닌 게 좀 생겼죠. 중국 사람이에요.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다 한국 사람 생겼지만 여기서 한국 사람은 여기 서울대 고 교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 외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말로 떠들면 여기 귀에다가 뭘 꽂고 계세요. 좀 안 보이는데 귀에다가 이제 다 자동 번역해주는. 사실은 긴장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때 엄청 긴장했거든요. 그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여기 오면서 굉장히 긴장하고 왔어요. 다 자버리면 어떡하지. 혼자 온갖 생각을 하면서 방금 전에 갈비탕을 먹고 왔는데 갈비탕이 여기 좀 얹혀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있으니까 말을 좀 더듬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과학자가 되기까지 얘기를 좀 말씀드릴 텐데 그 말씀을 드리려면 제 인생에 관한 말씀을 쭉 드리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발표자를 만들면서 내 인생에 40년, 만 40년, 그러니까 41살이니까 40년 동안 내 인생엔 어떤 일이 있었고 정말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쭉 리스트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사실 잘 생각이 안 나요. 잘 생각이 안 나고 뭐 초등학교 그냥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정말 지극히 평범한 그냥 정말 중산층이었고 저희 아버님이 일본에서 배를 타셨기 때문에 아빠 얼굴을 1년에 2번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빠를 전혀 모르고 엄마와 저희 2살 더 어린 오빠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혼자 이제 다 자식들을 키우시고 요새 흔히 말하는 뭐 극성 엄마 이런 거랑은 전혀 거리가 먼,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학습지 같은 것도 오빠가 쓰던 거 제가 지우개로 지워서 썼고요. 맨날 우리 집에는 지우개 가루가 이만큼 산처럼 쌓여 있고 제가 아쉬우니까 제가 지워서 써야죠. 그래서 맨날 엄마한테 나도 새 자습서를 사달라고 매번 얘기했지만 절대 사주지 않는. 그래서 저희 오빠가 쓰는, 그래서 오빠가 볼펜으로 쓰면 막 화내고 옆에다 매직으로 다시 커버해서 답 안 보이게 해달라. 왜냐면 답이 보이면은 스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집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그냥 아주 평범하게, 물론 공부는 잘했습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공부는 되게 그 전부터 잘했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공부를 잘하는 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잘할 때만 해도 약간 정서가 여전히 그 남아 선호 사상이 되게 심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오빠를 공부시키는 거에 정말 올인을 하셨고 그나마 평범하셨지만 저는 전혀 신경을 안 써서 1등을 해도 그냥 그렇구나 뭐 그래 그러고 말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 과학도 오셨어요. 그래서 과학의 꿈을 미처 펼치지 못한 과학도, 그래서 어떻게든 제자를 잘 키워서 과학도로 이끌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보시기에 제가 과학도로서의 자질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랑 나이가 같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제 원래는 저희 아버지 제가 부산에 살다가 이제 경기도로 이사를 왔는데 이제
배 타시는 걸 다 그만두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온 식구가 다 이사를 와서 이제 그때부터는 한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매일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아버지가 술잔을 기울이시면서 쟤를 저렇게 버려두면 안 된다. 왜 이렇게 차별을 하느냐. 자식은 똑같은 자식인데 왜 저 자식한테는 학습지를 안 사주느냐. 매번 오셔가지고 매일같이 오셔가지고 소주를 드시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매일매일 이게 매일 쟤는 훌륭한 아이가 될 것이다. 꼭 과학고를 보내라.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과학고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지금은 과학고가 너무 많아요. 뭐 각 시에도 뭐 2개씩 있는 데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죠. 근데 제가 이제 경기과학고 11기인데 제가 과학고 들어갈 때만 해도 전국에 과학고가 3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간 경기과학고에 이제 제주도, 인천, 강원도 전부 다 경기과학고에 들어간 제가 정원이 90명이었는데 그 90명 안에 지금은 뭐 제주도에 다 과학고 따로 있고 뭐 강원도에 다 따로 있고 심지어 인천에 다 따로 있죠. 다 따로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서울과학고 하나, 그다음에 부산과학고, 그다음에 경기과학고 이렇게 3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과학고라는 것을 이제 일반 대중들은 잘 모르던 시절에 그 선생님이 초등학교 5학년인 어린아이를 상대로 고등학교를 아직 한참 남았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계속 얘는 과학고에 보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경기도 그 영재 그 무슨 클래스에 등록을 해가지고 과학 특성화 교육을 받으라고 매일 같이 오셔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너무 귀찮으신 거예요. 선생님 매일 오시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경기도 교육청에 있었던 이제 과학 특성화 과정에 매 주말마다 가서 별다른 거 한 건 아니고요. 개구리 해부하는 이런 실험 해봤어요 혹시? 요새는 안 하나요? 그 약간 동물 보호 단체 분들이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할 수 있는 이제 해부 실험이 개구리 해부. 그래서 개구리 실제로 이렇게 배 이렇게 사는 거 뭐 그런 거 해보거나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실험들을 좀 처음으로 해봤고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뭣도 모르던 그냥 저는 사실은 굉장히 산수, 수학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산수를 잘하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저 얘기가 5살인데 제가 5살 때 믿지 않으시겠지만 2자릿수 더하기 2자리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가르쳤어요.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전혀 그런 걸 하시는 분이 아니어서 제가 그걸 왜 깨우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분명히 기억이 나는 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옆집 사는 동갑내기 친구랑 매일매일 그거 가지고 저 부산에 살 때 경쟁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부산과학고를 가서 카이스트에 갔고요. 저는 이제 이사를 와서 경기과학과 서울대를 왔죠. 그래서 제가 우연의 일치로 바로 옆집에 범상치 않은 친구를 둬서 경쟁심에 어렸을 때부터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였던 건 확실합니다. 근데 과학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를 이제 과학자의 길로 이끌어 주셨고요. 가끔은 이런 얘기하면 공감을 전혀 못 얻는데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운전을 하고 이제 명절에 뭐 시댁을 가거나 하면 굉장히 운전을 오래 뭐 10시간씩 운전을 하면 보통 운전하면 뭐 학생들은 아직 운전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보통 멍 때립니다. 운전하는 동안. 운전한다고 뭐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멍 때려요. 근데 운전하는 시간에 멍 안 때리면 굉장히 시간을 이펙티브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수가 된 다음부터 운전하면서 계속 연구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이나 연구 타평을 생각하는데 어리던 시절에는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니까 전 뒤에 앉아서 그 지루한 긴 시간 동안 잠을 잘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뭘 했냐면 그것도 왠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앞차의 자동차 넘버판 지금은 이제 번호판이 다 그렇게 획일화되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역이 써 있고 뭐 경북, 그다음 숫자 4자리가 써 있었어요. 그 숫자 번호판을 보면서 반드시 4개의 숫자를 다 포함해서 4칙 연산을 해야 돼요. 우선 4개는 무조건 다 써야 돼요. 그 다음에 4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서 0부터 9까지를 다 만들어내는 것을 무수하게 했어요. 지나간 차 하나 하고 그 차 번호만 보고 이게 완성이 되면 다시 그 옆차를 하고 또 그 옆차를 하고 그 긴 거를 하면서 시골에 내려간다. 이런 얘기하면 다들 저를 약간 좀 이런 좀 또라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대학 교수가 되고 나서 저랑 똑같은 사람을 한 명 발견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저희 과에 모 교수님이 자기도 정확히 그랬다고. 그분은 이제 그 신약을 만드시는 유기합성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도 그랬다고 해서 저랑 똑같은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초등학교 5학년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경기과학고에 뭐 운이 좋게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성적표에 항상 1만 써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딱 가니까 이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1은커녕 1 근처에도 안 가는 숫자가 자꾸 이제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교가 이제 90명이었는데 90등을 하진 않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앞에 이렇게 찍히는 숫자가 한 자릿수가 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사실 굉장히 적응을 못하고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실 제 고등학교 동기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가 어떻게 대학 교수가 됐어? 뭐 고등학교 때 보면은 제가 과연 졸업은 할 수 있을까? 왜냐면 모범적인 학생이 전혀 아니었어요. 맨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부모님들만 아마 아시는, 여러분들은 이름도 거의 안 들어봐요. 요새 그 K-팝 스타의 YG만 아시지 서태지와 아이들의 양현석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서태지와 아이들이 폭발적인 인기.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매일매일 방송국에 갔어요. 서태지와 아이들 그 라이브 방송을 보려고 매일매일. 근데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담이 잠겨서 이제 못 가게 하죠. 그래서 담 넘어서 맨날 갔어요. 그래서 맨날 서태지와 아이들 공연 보러 가고, 저희 고등학교 바로 옆에 야구장 수원구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이렇게 소리를 듣고 있으면 중계방송이 다 들리고 이제 그 망원경을 보면은 전광판이 다 보이는. 그래서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맨날 야구 보러 가고,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문제야. 근데 저희 부모님은 자식 교육에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러고 사는지 전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담임 선생님만 이제 애가 타시는 그런 상황.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저만 보시면 너는 그래가지고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경기과학고 역사상 이 대학까지는 다 갔는데, 지금까지 경기과학고 역사상 이 대학까지는, 그때만 해도 이 대학이 어디였냐면 연세대학교. 그것도 딱 한 명. 그 다음은 전부 다 카이스트 서울대를 갔었어요. 왜냐면 과학고 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제일 못 간 애가 연세대 재료과를 갔는데 너는 도대체 대학을 어디를 가려고 그러고 다니느냐는 얘기를 매일같이 들었습니다. 들어도 신경 안 썼어요. 자존심도 안 상했나 봐요.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다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이제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는 내가 이제 잘못하면은 과학자가 못 되겠구나, 혹은 훌륭한 수학자가 못 되겠구나.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1학년 때를 완전 놀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교육은 교과과정 1학년 다 끝나거든요. 원래는 1학년 다 끝나고 2학년 때부터 심화학습을 이제 하는데, 저는 본고사 세대이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1학년을 놀아버리니까 이제 2학년 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이제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무슨 결정을 해야 되냐면 카이스트를 갈 것이냐, 서울대를 갈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수시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을 이제 많이 좀 하도 입시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을 많이 가는데,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찬스는 카이스트를, 과학고를 거쳐서 카이스트를 가는 경우만 2학년 때 대학을 갈 수 있고, 대신에 고등학교 졸업이 아니라 수료, 그래서 경기과학고 수료하고 카이스트를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카이스트에서 뭔가 학점을 못 채우거나 해서 이제 속된 말로 잘렸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중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서울대에 가려면 무조건 학교를 3년 다녔어야 돼요. 왜냐면 서울대는 그때 당시에는 2년 지난 아이들은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고민했습니다. 근데 카이스트는 제가 비록 저희 학교에서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도 원하면 다 갈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과학고 바로 카이스트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놀 생각이었으면 카이스트를 갔으면 되는 거죠. 대학을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근데 이제 정신을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차렸기 때문에, 내가 이러고 대학에 가버리면 너무 머리가 텅텅 빈 이제 고등학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내가 정말 인생이 안 되겠다. 그래서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를 갈 수 있었지만 나는 1년을 더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 학교 90명 중에 45, 정확히 45명이 이제 카이스트에 진학을 했고, 나머지 45명은 이제 서울대에 진학을 했는데, 사실은 그 45명 중에 상당수가 뭐였냐면 의대, 치대 이런 데를 가려면 서울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남아있고, 저처럼 막 놀다가 이제 나는 이제부터 공부할래 그러고 남는 사람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만약에 카이스트를 가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계속 놀다가 가겠죠. 그냥 가니까 대학을. 그럼 과연 지금 제 삶이 어떻게 됐을까? 사실 지금 가끔 생각해요. 카이스트에 갔으면 지금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연 제대로 잘 갔을까?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모르겠지만 제 인생을 바꿨던 또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그때 당시 학원과에 들어갔는데 220명이 정원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90명 정원인데 살다가 220명 정원에 들어가니까 이제 엄청나게 반이 많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학부제라고 해서 이제 숫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220명 중에 여학생이 21명이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은 거였어요. 다른 과, 뭐 예를 들어서 전자과, 기계과 이런 데는 200명 중에 여학생 1명. 그러니까 그 1명은 4년 동기 포함 4년 선배 이제 꽃으로 있다가 졸업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저희 과는 비교적 많은 거였지만 220명 중에 이제 21명. 그나마 21명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중간에 이제 진로를 바꿔서 다른 데로 편입하거나 혹은 고시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여학생 중에는 21명 중에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은 저 포함해서 2명밖에 없었고요. 그중에 나머지 1명은 그나마 석사과정만 마쳤고 저만 이제 저희 동기 중에 유일하게 박사과정에 진학을 한 사실은 케이스로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 갔는데 공부하는 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놀았기 때문에 더 노는 게 재미가 없었고 뭐 가볼 때 다 가봤고 그래서 술도 고등학교 때 먹어봤고 뭐 다 해봤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일탈에 대한 그런 흥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는 굉장히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제가 또 그 경영학과 복수 전공을 한 몇 안 되는 그 이공계 교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경영학과 복수 전공 또 왜 있냐면요. 그때 당시에 그 대한민국 기업의 CEO는 다 이제 MBA 하신 경영과나 경제학과나 이런 인문 계열의 분들이 그러니까 뭐 화학회사, LG화학, 뭐 삼성, 뭐 정밀화학 혹은 삼성전자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공계 모든 기업의 CEO가 다 경영 쪽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공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이공계 회사의 CEO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매니지먼트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외국을 봐라. 이런 화학계열, 재료계열 회사의 CEO는 화학과 재료를 아는 사람이 해야지 무슨 매니지먼트는 어차피 회계사가 다 해주는 건데 싶어서 정말 호기 있게 내가 유일하게 이공계 출신으로서 대기업 총수가 되겠다. 그러고서는 호기 있게 경영학과를 또 복수 전공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서울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허공과는 관악산 바로 밑 앞에 저 건물 꼭대기 끝에 있고요. 경영학과 건물은 정문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거기는 마을버스가 한 10정거장쯤 가야 되는 거리. 근데 뭐 학생 때는 뭐 다 걸어 다니니까 정말 그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말 죽을 뻔했고 어떻게 그걸 다 들었는지조차 모르게. 근데 무사히 4년 안에 졸업은 했어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들었고 또 저희 집안에 이제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학비 내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 대학교 때는. 서울대가 학비가 굉장히 싸긴 했지만 부모님께 이제 학비를 대달라고 부탁을 하기가 좀 되게 어려운 상황이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 과외 해가면서 돈 벌어서 제 학비 내고 제 생활비하고 부모님 보태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대학원에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대학원에 가려고 이제 학과에 있는 교수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면담을 하는데 나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죠. 어느 교수님 방에 어떤 연구를 하는구나. 나는 뭐 어떤 연구를 하겠다. 딱 마음을 먹고 넘버 1, 넘버 2, 넘버 3 딱 그래가지고 교수님들한테 이제 연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메일이 없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별로 이렇게 나이 차이 안 나 보이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핸드폰이 없었고 이메일이 없었어요. 핸드폰 갖고 다니는 애들은 이제 핸드폰이 아닌 다른 개념의 시티폰이라고 하는 오래되신 분들만 아시는 그런 폰이 있었고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밑도 끝도 없이 교수님 오피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을 한 2시간 기다려서 만나면 운이 좋은 거고 하루 종일 기다려도 교수님을 못 볼 때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못 보는지 알아요. 교수님이 학교를 안 오신 거거든. 그때 당시에는 교수가 학교에 안 온다는 걸 생각하지도 못했으니까 당연히 기다리면 오시겠지. 그래서 교수님 오피스에서 하루 종일 기다린 적도 있었고 그렇게 열심히 기다려서 세 분의 저희 넘버 1, 2, 3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첫 번째 만난 교수님은 저를 딱 보자마자 놓였어 그러시길래 교수님 저는 대학원에
교수님방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문도 안 열어주시면서 나는 여학생은 안 뽑아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여학생 한 명 뽑으면 물을 다 흐려서 안 돼. 안 뽑아.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돌아섰어요. 근데 그분이 제 넘버원 교수님이셨는데 첫 마디로 그냥 나는 여학생 안 뽑아. 근데 공부 되게 잘하는 학점 좋은 학생이었거든요. 열심히 대학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제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교수님을 또 찾아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 교수님 찾아갔더니 문전박대는 안 하셨어요. 들어오라고 하셨는데 뭐 이렇게 호구 조사를 좀 하시더니 이제 뭘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는데 정말 어린 제가 느끼기에도 너무 성의 없게. 그러니까 나는 너를 뽑지 않을 건데 네가 찾아왔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얘기해 주마. 이게 정말 어린 제가 다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세 번째 교수는 이제 이분을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찾아갔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저희 서울대학교 차국헌 교수님,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데 키가 굉장히 크세요. 거의 190을 육박하시는 키를 가지셨고 저분을 찾아갔어요. 저희 넘버 3의 희망 순서에 찾아가서 이제 너무 앞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딱 찾아갔는데 앞에 두 교수님과 너무 다르게 너무 다르게 정말 친절하고 정말 성실하게 어떤 연구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관심 있는 게 뭔지 들어주시고 해서 제가 이제 나는 무조건 이 교수님한테 연구실에 진학을 하겠다. 그렇다고 이 교수님 연구실에 여학생이 많았냐? 제가 첫 번째 여학생이었고 4년 동안 저밖에 여학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학생이 없는 랩이었지만 이제 제가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다른 교수님과 다르게 그래서 제가 느꼈던 첫 번째 인생의 스스라진 경험 나는 분명히 학점이 굉장히 좋고 우리 과 220명 중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한테 가서 문전박대 당한 경험을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찾아가서 이제 제가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왜 제가 이것을 인생의 제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냐면 저분을 안 찾아갔으면 사실은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유학 가려고 했어요. 어차피 제가 학점이 좋았기 때문에 유학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제 생각에는 미국 대학 탑 10 안에 드는 대학이 어딘가는 유학을 갈 수 있는 근데 이제 가지 못했던 이유는 저희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제가 대학에 가서도 계속 과외를 해서 생활비를 벌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유학을 가버리면 부모님한테는 제가 더 이상 생활비를 못 드리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마음이 쓰였고 또 이제 부모님한테 아무래도 손을 벌려야 되죠. 아무리 거기에 가서 장학금을 스타이펀드를 받는다고 해도 생활비라는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유학을 갈 수가 없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우리 자대에 대학원을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충격이 막 두세 배로 그래서 굉장히 갈등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교수님께서 저를 이제 과학자의 길로 인도를 해주셨죠.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보통은 그 아이를 키울 때 부모한테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얘기를 많이 해요. 과한 칭찬은 안 한만 못하다. 뭐 이런 말 많이 하고 사실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이런 말도 있어서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게 아이의 사기를 묶어줘서 뭐 창의력도 높여주고 하는 좋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또 책이나 읽어보면은 과한 칭찬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과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손바닥 발바닥 다 부딪혀가면서 박수 쳐주고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칭찬에 인색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칭찬한 거를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1등한 성적표를 들고 가도 100점이 아니네 99점이네 그리고 이렇게 성적표를 내려놓는 이런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칭찬에 굉장히 저는 익숙하지 않았는데 저희 교수님은 저를 본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제가 교수님 대학원생으로 입학을 했는데 정말 석사 1년 차에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인데 정말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거는 막 너는 정말 머리가 좋아서 이거 하면 무조건 된다. 훌륭하다. 정말 매번 칭찬을 해주시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내 행동 거지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생각을 2번씩 하게 되고 말하기 전에 왜냐면 교수님이 계속 칭찬을 해주는데 그런다고 뭐 실험실 사람들이 그때 20명이 있었는데 20명을 다 칭찬하면 그렇지 않았어요. 몇 명만 칭찬을 해주셔서 칭찬을 받는 사람의 이제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을 남보다 2배씩 했어요. 교수님이 계속 나를 칭찬해 주시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당당하게 서서 이렇게 과학자가 된 것도 사실은 우리 교수님이
하잘 것 없었던 저를 이렇게 정말 잘 키워주셔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또 굉장히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대학교 3학년이에요.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 사실은 한 가지가 오늘 강연 주죠. 이제 드디어 인공근육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가 이제 98년도였어요. 그래서 98년도에 우리 97, 98년 IMF라고 해서 이제 우리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굉장히 슬픔에 빠졌던 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TV 프로그램도 굉장히 뭔가 역경을 이기는 뭔가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어요. 국민들의 마음을 이제 다독여 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주말에 그냥 우연히 TV를 켰는데 TV에 이제 이런 아이가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테지만 부모님 세대에는 아마 저 아이를 기억하는 분이 계실 텐데 이제 구원이라고 해서 성이 이씨인지는 제가 자료 만들면서 알아. 그때 당시 구원이. 그래서 구원이의 삶에 대해서 이제 6회 동안 인간극장처럼 이렇게 이런 방영한 프로그램 제가 우연히 그냥 주말에 보면서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무 많이 울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사지절단증이라고 해서 제가 왜 너무 많이 울었냐면요. 이때 당시에 그 일본의 이 오체불만족이라는 그 책의 유명한 작가이신 오토타케 히로타다. 인격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어서 뭐 여자 관계에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많아서 요새는 뭐 그렇지 모르지만 한동안 일본을 정말 휩쓸었던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도 사지절단증인데 구원이는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이분보다 상태가 훨씬 안 좋아요. 이분은 그래도 팔의 끝과 다리의 끝이 있어서 스스로 안고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이는 스스로 앉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아예 사지가 없는, 그러니까 다리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이 친구는 항상 이렇게 누워 있고 뭘 원하면 떼굴떼굴떼굴 옆으로 굴러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뭘 집어온다든가 집는 건 다 입으로 하고요. 그래서 그 대학교 3학년 때 이 방송을 처음 보고 정말 너무너무 저런 아이도 있구나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고 이 방송에서 이제 이 아이의 태어났을 때부터 사진을 쫙 보여줬는데 너무 예쁘게 생긴 태어났을 때 정말 너무 예쁘게 생긴 아이였는데 매일매일 굴러다니니까 제가 보기에는 머리가 점점점 이렇게 길어지는 느낌? 그리고 굉장히 막 삐뚤어지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사진이 해가 지날수록 머리가 점점 길어지고 굉장히 이렇게 안 예쁘게 변하는 그래서 너무 그때 당시에 정말 제가 당장 가서 저 아이 저거를 막 해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그때 당시에 인상이 깊게 바뀌었던 TV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입으로 그래서 이 아이가 입으로 그린 닭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입으로 이거보다 사실 더 훌륭한 거 많이 나왔었는데 입으로 정말 너무너무 글자도 잘 쓰고요. 그래서 손발이 없는데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이렇게 맨날 굴러다니는 것도 마음이 아팠지만 전혀 혼자의 힘으로 쓰거나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제 수녀님이 등에 업고 다녔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저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수녀님이 못 업을 텐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래서 업고 눈이 그때 당시에 좀 사계절 방송을 하면서 이제 겨울이 돼서 눈이 차갑다 이런 거를 수녀님이 아이한테 이제 보여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이를 업고 가서 눈을 잡아가지고 이제 아이 볼에다 이렇게 매만지면서 뭐 눈이 차갑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방송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장애인을 위해서 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대학교 3학년 때까지는 매일매일 교과과정 수업 듣고 전공 수업 듣고 숙제하고 그 다음에 짬나는 주말 동안에 과외하고 그래서 제가 경기도 안양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고등학교는 경기과학고에 갔으니까 이제 뭐 기숙사를 살았지만 대학교도 계속 같은 데서 20몇 년간 경기도 안양에서 살았는데 이제 거기 평촌에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 단지 신도시가 생기면서 학원가가 엄청나게 성행했어요. 그래서 나름 꽤 유명한 또 학원 강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만져볼 수 없는 돈도 많이 벌어봤고 그래서 부모님께 다 드렸고 가정에 도움이 된다는 굉장히 행복하고 그래서 저한테 사실은 1분 1초가 굉장히 아까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TV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좀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스스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방화동에 있는 그 젬마의 집이라는 이제 그 버려진 아이들을 이제 돌본 수녀님들 똑같이 이때랑 똑같이 수녀님들이 이제 버려진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매 주말마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 안양에서 방화동까지 차 타고 뭐 갈아타고 또 지하철 뭐 5호선 타고 뭐하고 가면 2시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왕복 4시간 걸렸어요. 왕복 4시간이면 제가 이제 과일을 최소 1개 혹은 1개 반 그러니까 한 달 수입이 대강 계산이 되잖아요. 그걸 못 버는 거죠. 거기에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전혀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미국 대학에 이제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 석사 2년차 때까지 3년 정도 시간 동안에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주말마다 가서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그래서 저 아이들은 와서 누가 있는 것만도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 삶을 한 주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반복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그런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수가 돼서 연구 토픽을 정할 때 이런 아이들의 삶을 보다 좀 풍요롭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인공근육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가 더 있지만 잠깐 오늘의 주제 인공근육 얘기, 조금 이제 과학적인 얘기 좀 할게요. 근데 좀 지루해 보이면 대부분 다 동영상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끊도록 할 테니까, 나 지금 너무 지루하여 이런 생각이 드시면 막 표출해 주세요. 막 의자를 뒤로 앉아고 발을 막 앞으로 찬다든가 막 핸드폰을 막 만지고 있다든가 이러면 이제 지루하구나, 빨리빨리 넘어가야겠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이 친구를 계기로 이때입니다. 뒷부분에 나와요. 뒷부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석사과정 2년차 때 이분 저한테 또 다른 은사님이신데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 굉장히 유명하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교수님 연구실에 운이 좋은 건 아니고 저의 첫 번째 은사님께서 저를 굉장히 특별하게 보셔서, 너가 유학을 못 갔으니까 내가 너한테 유학을 가는 거랑 똑같은 경험을 해줄게. 그래서 이분한테 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대학에서 2년 동안 이제 연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요 기간 동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젠마이 집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연구 얘기를 잠시 할게요. 그래서 인공근육은 이제 뭐냐. 그래서 과학 얘기 잠깐 할게요. 그래서 이제 교수가 돼서 저는 이제 고분자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고분자 분야 연구를 하기 때문에 고분자를 이용해서 인공근육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가 원래 뭐 학위 때 박사과정 동안에 교수님이랑 이런 거 한 적도 없고 박사학위 연구원에 가서 뭘 한 적도 없고, 그래서 혼자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해서 개발된 게 뭐가 있으면 내가 할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게 제가 발견한 건데요. 고분자, 전기감응성 고분자 액추에이터는 일렉트로액티브 폴리머 액추에이터에서 EAP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파랗게 생긴 고분자 전해질이 있어요. 고분자 전해질이란 건 뭐냐면 그 고분자 층 안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빨간색이 음이온입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딱 정확히 같은 개수만큼 뉴트럴하게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평소에 보면 그냥 젤리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양쪽 끝에 이렇게 전극으로 샌드위칭이 돼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전기장을 가해주면, 보통 뭐 몇 볼트의 전기를 가해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3볼트를 가해줬다. 그러면은 한쪽 전극은 플러스 이제 전극이고 반대쪽 전극은 마이너스 전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압을 딱 가해주면 이 안에 아까는 분명히 잘 섞여 있었던 이런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온들이 서로 반대쪽 전극으로 스스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반대쪽 전극으로 강한 쿨롱 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플러스 쪽으로는 마이너스 전하가 쫙 이동하고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플러스 전하가 쫙 이동을 해요. 그러면 저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 플러스 전하와 제가 그림을 저렇게 그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보통은 양전하와 음전하의 크기가 달라요. 그리고 보통은 양전하가 크기가 더 큽니다. 그래서 분명히 섞여 있을 때는 어차피 두 개가 섞여 있으니까 이렇게 플랫한 평평한 모양을 하고 있다가 전기장을 딱 가해주면 큰 애들만 한쪽으로 몰리고 작은 애는 반대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빨간 작은 애 음이온들이 몰려있는 전극은 부피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뚱뚱한 애들이 많이 몰려있는 애는 부피가 팽창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고분자가 유연한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부피 팽창과 수축에 잘 견딥니다. 우리 그냥 그 고무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고무줄 쫙 잡아당기면 늘어나고 다시 원래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전기감응성 고분자 액추에이터 기본 원리는 이거 딱 하나예요. 양전하와 음전하가 섞여 있는 고분자 고분자층에 양쪽에 전극을 놓고 볼티지를 가해주게 되면 가해주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굽습니다. 그럼 이 쉬운 거를 어디 할 수 있냐? 이게 위키피디아에 나온 건데요. 어떻게 할 수 있냐? 만약에 내가 손가락이 사고로 없어졌어요. 손가락이. 그래서 손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건을 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구원이 같은 애는 이제 양손이 다 없기 때문에 입으로 하게 되죠. 근데 뭐 이제 뇌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해서 전혀 이제 뭐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면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집지를 못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인공 손가락을 만들어서 이제 이 뭐 지지대 같은 거는 그 상황에 따라 만들면 되고요. 이런 두 가지의 이제 액추에이터를 놓고 걸어주는 전압의 방향을 조절해서 어떤 공을 잡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혼자 침대에 누워서 생활을 하면서 저런 이제 액추에이터, 그래서 이 신호는 어떻게 조절하느냐, 보통 어떻게 하냐면 눈 깜짝임으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뭐 눈을 한번 깜짝이면 뭐 쥐어라, 뭐 눈을 한번 뜨면 이렇게 펴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인공 손가락도 할 수 있고요. 팔을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팔에는 이제 수축근과 팽창근이 있죠. 우리 2두 박근, 3두 박근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쪽에 걸려주는 전압의 방향을 조절해서 내가 여기를 수축시키고 여기를 팽창시키면 팔을 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뒤에 근육을 수축시키고 여기를 팽창시키면 팔을 저렇게 피는 거고요. 반대로 하면 팔을 접는 거고요. 그래서 순전히 이런 전기 자극에 의해서 이런 고분자 물질을 가지고 인공 팔 혹은 인공 손가락 이런 모든 장기 인공 근육을 만들게 되면 전기 신호를 가지고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EAP 기반한 인공 근육에 활용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쉽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알았어요. 아, 이런 걸 있구나. 그래서 누가 연구를 하고 있지 열심히 찾아봤더니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로봇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그 로봇이라 하면요 진짜 로봇, 그러니까 전시회 많이 하잖아요. 로봇들이 춤추고 막 하는 그 로봇은 이거를 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정말 기계적으로 관절들을 다 연결해서 관절들을 굉장히 큰 전압으로 100V, 200V 이렇게 줘가지고 하는 그 무슨 댄서들이 하는 거 막 이렇게 모사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서 작동해야 되잖아요. 100V, 200V 이렇게 주면 사람 다 죽죠. 그렇죠? 못해요. 그래서 이런 EAP는 구동 전압이 다 3V 미만입니다. 3V 미만.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집에 가셔서 그 1.5V AAA 전지 있잖아요. 그거 양쪽 끝에 이제 침 묻혀갖고 혀랑 손을 이렇게 해보면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두는 사람 못 느껴요. 그게 이제 제가 주로 타겟팅하는 전압. 그냥 1.5V짜리 AA 건전지를 가지고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인공 근육을 만들면 언제나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건전지를 바꿔가면서 운동할 수 있는. 근데 만약에 이게 220V가 필요하면 외부 전원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밖에 캠핑을 갔다 220V를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5V는 예민한 사람은 느끼고 안 예민한 사람은 못 느껴요. 3V는 다 느낍니다. 약간의 찌릿찌릿. 근데 이렇게 막 기분이 나쁘거나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몸에다 장착하고 오래 써야 되니까 사실 3V도 문제예요. 근데 어느 정도가 되면 쇼크가 오냐면 9V. 우리 그 도어락 전압이 9V거든요. 그래서 9V짜리 도어락 작동이 안 되면 외부에서 9V짜리 딱 쇼크를 가해서 문을 엽니다. 도둑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그거는 이제 가면 상당한 데미지가 옵니다. 그래서 전압 범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체에 쓰려면. 그래서 제가 주로 타겟팅을 하고 있는 건 1.5V짜리 AA 전지. 근데 제가 이거를 찾아봤을 때 이런 연구를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 대학에는 꽤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MIT와 하버드에 있는 특정 모 교수님들이 이런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5V짜리 이런 걸로 작동하는 저전압 액추에이터는 개발한 사례가 없었죠. 그래서 이거 내가 꼭 해서 구원이 같이 불편한 아이들의 인공 팔과 다리를 만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본이 되고요. 그럼 이제 이게 움직이는 사례를 지금쯤 좀 졸리실 테니까 보여드릴게요. 뭘 우리는 하고 싶냐?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커피를 들고 있는 이런 로봇의 인공 손가락. 이거 원하죠. 이거 저희가 이미 작년도에 개발해서 이제 다 논문도 내고 특허도 다 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럽에 있는 대학들이 주로 하는 건데 문어가 혼자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잘 움직이죠. 근데 문어는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관절이 없는데 제가 무슨 재주로 이렇게 움직이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어를 열심히 잘라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서 문어의 구조를 보고 이걸 가지고 문어의 구조를 미믹한 이런 다이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결은 뭐냐면 얘네들은 다 공기압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징어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여기다가 푹 싸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제가 말씀드린 EAP가 아니고 공기압으로 움직이는 이런 문어. 그 다음에 물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물고기. 그래서 요새 세월호 수중 탐사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런 로봇의 필요성들이 많이 이제 인지가 됐었었는데 현재까지는 작동하는 게 없어요. 전기로는 대부분 다
다 다른 종류의 이제 자극으로. 하지만 이제 이것도 저희가 이제 목표를 삼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이것도 공기압으로. 그래서 3D 프린터 들어봤죠? 3D 프린팅 기술이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기술의 핵심 기술입니다. 3D 프린팅 기술이 없으면 이렇게 모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손가락 이거 다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구조는 공기가 없으면 이렇게 펴져 있다가 공기를 딱 불어넣어주면 여기는 팽창하는 면이 많고 여기는 팽창하는 면이 없죠. 그러면 저렇게 손가락이 굽습니다. 그래서 손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인공 손가락 혹은 이제 뭔가를 잡을 수 있는 이거는 그리퍼. 이건 하버드의 조지 와이사이드 교수님이 회사도 차리시고 제품도 생산하고 이미 다 한 3, 4년 전에 알려져 있는 이런 형태의 이제 이그젠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제가 좀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요게 이제 하버드의 조지 와이사이드 교수님이 보이시나요? 뭐 왔다 갔다 하죠. 저거는 뭘 모사한 거냐면 심장. 그래서 인공 근육은 보통 이제 생물학적인 용어로 자율신경계와 체성신경계 두 군데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심장처럼 자극이 없이 자기 혼자 열심히 뛰는 이런 자율신경계 같은 것도 EAP로 모사를 할 수가 있고, 혹은 이제 체성신경계로 시냅스에서 신호를 줘가지고 요만큼만 움직여라, 눈을 깜짝여라, 뭐 눈을 떠라 이런 거 두 가지에 다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인공 심장 같은 거 그런 거고요. 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걷는 것을 모사하는 이제 동영상인데 이거는 물 속에서 한다는 게 중요해요. 물 속에서 구동하는 액추에이터를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물 속에서 구동되는 걷는 것을 모사하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비와 엄청난 연구 인력들이 동원이 돼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 전기만 할 수 있냐?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좀 손가락처럼 보이잖아요. 저게 이제 레이저 포인터 같은 빛입니다. 빛. 저런 거를 쪼이면 이제 저 부분이 빛을 흡수하면서 부피가 똑같이 변해서 저렇게 손가락이 굽는 저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이제 인공 손가락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눈꺼풀이 잘 제대로 작동 안 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게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고통스럽냐면요. 눈을 감고 싶은데 눈을 못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계속 떠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막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심하시니까 그런 분들은 계속 자기 손으로, 그러니까 뇌에서 시냅스에서 명령을 해서 눈을 감아야 되는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굉장히 고통받는 환자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UC 버클리에서 또 이런 아이고 소리가 나네. 그래서 스마트 커튼이라고 해서 외부 자극적인 것도 빛인데요. 지금 일부러 두 개가 반대로 움직이게 디자인을 한 거여서 이게 어떤 빛을 딱 켜주면 커튼이 열렸다가 다시 끄면 커튼이 닫혔다가, 그래서 꼭 두 개가 반대로 움직일 필요는 없고 그냥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스마트 커튼을 도입을 하게 되면 외부에 뭐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면 햇빛이 뜨겁다 그러면 눈을 닫아라,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꼭 사람의 인체가 아니더라도 집에 있는 커튼, 이제 블라인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블라인드를 비싼 돈 주고 하지 않고 저런 것들을 창문에다가 발라놓으면은 햇빛이 비치면 커튼이 딱 닫히고 햇빛이 해가 지면 다시 커튼 열리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연구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인공 근육의 예가 되겠어요. 이제 그 외에 실제 움직이는 것들, 이것도 하버드의 똑같이 조지 와이사이드 교수님이 이제 개발하신 액추에이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실제 벤처를 하셔가지고 상품을 만드신, 그래서 저거는 공기압으로 3D 프린팅이 된 액추에이터 스트립에 공기압을 주어서 달걀을 딱 집는 거죠. 굉장히 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면은 익히지 않은 계란이라는 밑에 첨자가 있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실험이에요. 딱 들어서 깨지면 이제 동영상 이제 재현이 안 되는 건데 아무 문제 없이, 그래서 달걀 같은 거에 저런 걸 집는 것도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서, 이분이 정말 대학 교수인데 나이가 90이세요. 하버드 조지 와이사이드,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조지 와이사이드 교수님 찾아보면 나이가 90살인데 지금도 매년에 2-3편의 사이언스 네이처 논문을 쓰시고 특허의 로열티를 받는 돈이 어마어마하시고, 그런데 키도 엄청 크신데 정정하십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상한 소리 하면 바로 그냥 칼같이 딱 뭐라고 얘기하는, 그분은 언제까지 연구를 하실지. 정말 우리나라는 65세 되면은 은퇴해야 되잖아요. 미국 대학은 그렇지 않아요. 능력이 있으면 영원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87세에 개발하신 그런 액추에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런 그리퍼를 또 다르게 그
그 유럽의 EPFL에서 개발한, 그래서 이거 똑같이 이제 계란인데 얘는 좀 유럽 계란이라 계란이 크고 얘는 계란이 작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잘 둘 수 있죠. 이렇게 잘 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걸 잘 잡아서 충분한 힘으로 드는 거. 그래서 저런 것도 보였고 저렇게 평평한 종이 같은 것도 잘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디전 프로퍼티, 접착 능력이 굉장히 좋다 이런 것도 보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것도 옆에 있는 거는 중국에 있는 이제 과학자들이 이거 멈출게요. 개발한 건데 애벌레 운동을 모사한 액추에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애벌레 똑같이 3D 프린팅으로 파서 애벌레가 열심히 걸어가요. 애벌레가 실제 걷진 않지만 여기 잘 안 보이시지만 라인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공기가 들어가는 그 포션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걷다가 갑자기 장애물을 딱 만난 거예요. 여기 투명한 장애물. 그럼 이제 지금부터 림보처럼 이제 장애물을 만나면 스스로 스마트하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다 공기를 불어주는 그 아까 섹션, 아까 등에다 주로 공기를 불어줬고요. 지금 앞다리, 다리에다가 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장애물을 혼자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잘 어떻게 하느냐 다 프로그래밍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애물을 어느 높이에서 만났을 때는 여기에 공기압을 얼마까지만 불어라. 그 다음에 내가 키를 얼마큼 세우고 싶으면 공기를 얼만큼 해서 실제로 다 스마트하게 프로그램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처음 데몬스트레이션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게 애벌레를 모사한. 그래서 이런 제가 좀 데몬스트레이션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한 페이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인공 근육의 소재인 이런 소프트 폴리머, EAP, 일렉트로 액티브 폴리머를 어디에 쓸 수 있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로봇. 근데 로봇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거의 지금 30년 전 얘기예요. 제일 처음에 타겟팅했던 거는 산업 현장에 막 냄새 많이 나고 분진 많이 날리고 혹은 막 방사선 나올 수도 있고 일본의 뭐 후쿠시마 원전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작업에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일할 수 있는 3D 현장에 가서 아무런 데미지 없이 일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자. 이게 가장 고전적인 로봇의 개념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집을 봐주는 로봇이 필요하는 막 이런 문제가, 우리 지금 그 혼자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의 개념이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와 비슷하게 우리 집에 있는 꽃에 물도 좀 주고 이런 인텔리전트한 이런 로봇, 이런 것도 최근에 일본에 1가구 세대가 많기 때문에 수천만 원을 주고 저런 로봇을 사서 집에다 갖다 놓는, 그래서 어떤 일본 사람들은요 집에 딱 들어가서 내가 벨을 누르고 들어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들어갔을 때 누가 문을 열어주고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그런 로봇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주고 그런 로봇을 사면 그 로봇이 하는 일은 집에 있다가 주인이 오는 발소리의 프리퀀시를 느껴가지고, 사람마다 발소리 프리퀀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 주인의 발소리의 프리퀀시 로봇이니까 정확히 캐치합니다. 그래서 그걸 캐치하면 문을 열어주고 일본말로 이제 주인님 오셨습니까? 이거 하는 역할의 로봇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로봇들을 지금 실제로 이제 좀 대중화가 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학계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서저리 로봇인데, 로봇 수술 들어보셨죠? 로봇 수술이 도입된 병원들이 이제 많진 않은데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사람의 손이 정밀도가 뭐 아무리 장인 정신 해가지고 수술을 뭐 10년, 20년, 30년 할수록 점점점 더 잘하시지만 또 동시에 노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각이나 손의 근육, 신경 같은 것들이 노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로봇을 이용하게 되면 오차 없이 정확히 딱 그 부분에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서저리 로봇을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들 머리카락 두께가 혹시 얼마인지 알아요? 좀 비슷했는데 머리카락. 어렸을 때 머리카락 싸움 안 해봤어? 누구만 꼭 이기는 사람 있잖아요. 꼭 지는 사람 있고, 지는 사람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어린이 됐을 때 혹시 탈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가늘어지는 건 다 유전이에요. 머리카락의 평균 두께는 80마이크론이에요. 그러니까 내 머리카락 두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위로 80마이크로미터. 근데 머리카락 싸움에 맨날 이기는 사람은 보통 100마이크론이고요. 맨날 지는 사람, 유전적으로 이제 대머리가 진행될 확률이 있는 사람은 보통 60마이크론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두께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간에 암이 있어. 그래서 의사가 이제 서전이 수술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MRI를 찍어가지고 암의 부위를 본 다음에 그거를 다 컴퓨터로 3D로 포지셔닝을 다 한 다음에 잘라냅니다. 그 정확도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 정확도가 얼마 될 것 같아요? 거의 밀리미터 단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카락이 하나가 80 마이크론을 따지면 이거 10개보다도 더 두꺼운 두께만큼의 정확도로 잘라내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도 암세포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보통 그래서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많이 잘라요. 그러니까 정상세포에 굉장히 데미지를 많이 주면서 자르죠. 보통 그렇게 섹션을 합니다. 근데 이제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 로봇은 1마이크론 단위로 정밀하게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손도 있지만 가위의 정확도가 사람의 손과 또 같이 또 부과가 되잖아요. 근데 저 로봇이 갖고 있는 암은 정말 얇은 1마이크론짜리 나이프로 그 부분을 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져서 죽이는 겁니다. 잘라내는 게 아니라 지져서 죽이는 거여서 정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다른 부위보다 특히 뇌 같은 경우에 다른 부분에 데미지를 주고 싶지 않은 거죠. 보통은 뇌 종양이나 뇌출혈 같은 걸 수술을 하면 뇌종양 같은 경우 특히 머리는 여러 번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다 잘라내요. 근데 사람이 잘 못 느껴요. 왜냐면 우리 뇌에 대부분 우리가 활용을 안 하고 죽거든요. 그래서 그걸 의사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술을 할 때 제가 수술하는 걸 한번 미국에 있을 때 포스닥 갈 때 참관을 했었어요. 뇌 수술하는 거. 굉장히 끔찍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의 마취를 하는데 반쯤 깨어나요. 몰라요, 근데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프로포폴 가지고 마취하면서 위내시경 하는 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반쯤 깨어놓은 상태에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자르는 부위를 이걸 잘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자극을 줘요. 근데 환자가 팔을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거길 자르면 이 환자의 팔 움직이는 거가 아예 데미지가 가진 않겠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회의를 해요. 이거를 잘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뭐 즉흥적으로 그게 암세포인지 정상세포인지 판가름하려고 조직을 떼어내갖고 즉흥적으로 수술을 스탑시키고 조직을 떼어내가지고 현미경으로 이제 봐서 이제 패설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보기도 하고요. 굉장히 사투가 벌어져요, 정말.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정밀도 실험에서 이런 서저리 로봇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어디셔널 옵션이 아니라 꼭 필요한. 그래서 아마 향후 미래에 여러분들 멀지 않은 미래에는 대부분의 많은 병원들이 이제 저런 서저리 로봇을 아마 도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의 정밀한 구동을 위해서는 액추에이터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artificial wing은 굉장히 작은 건데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 액추에이터가 이 날개를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정찰, 군용, 어디에 가서 비밀리에 지금은 우리 보통 뭐 북한이 뭐 이만한 드론을 띄워가지고 떨어져서 발각되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작은 저런 날파리랑 정말 구분이 안 가게. 물론 저게 나오면 또 레이더를 열심히 추적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목적으로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 카메라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거 하나에 한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저거를 다 잘라가지고 이제 이빔 리소그라피라고 얘기하는 기술로 저거를 만들어서 액추에이터가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날개를 움직이는 이제 부품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저거를 이제 군사 기밀 지역에 이제 첩보를 이제 캐내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한 10년쯤 있으면 세상이 정말 쌀벌해질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창문을 다 닫고 살아도 우리 사생활을 옆집이 마음만 먹으면 저런 거를 띄워가지고 블라인드 사이에서 열심히 관측을 하는 거죠. 저 집이 뭘 하고 있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런 쌀벌한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눈꺼풀 못 닫는 사람들을 이걸 어떻게 억지로 닫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스마트 아까 내가 잠깐 보여준 동영상이 그런 거예요. 여기 스마트 렌즈를 우리 렌즈 하듯이 눈에다 끼워가지고 나는 이걸 못 움직이지만 여기 있는 렌즈가 알아서 눈꺼풀처럼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해서 동공의 손상을 최소화해주는 이런 것도 다 소프트 액추에이터가 되고요. 요거는 액추에이터랑 좀 거리가 먼데 제가 꼭 얘기하고 싶어서 넣었는데 아티피셜 스킨은 뭐냐면 우리 화상 환자들이 화상을 입으면은 이제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되잖아요. 왜냐하면 화상 입은 부위에 피부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근데 특히 화상을 어린 나이에 입게 되면 내 몸은 계속 자라는데 그 화상 입은 부분은 피부가 안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계속 땡기는 거죠. 그러면 계속 수술을 해줘야 돼요. 자라면서 계속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수술을 해줄 때 다른 신체 부위에 있는 피부를 뜯어다가 이제 재생을 합니다. 내 피부에 면역 반응이 없으려면. 그러니까 2배로 힘든 거예요. 멀쩡한 데를 피부를 뜯어내니까. 그렇다고 그게 깨끗하게 재생이 되지 않아요. 다 흉터가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화상 입은 부분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술을 해요. 근데 그런 수술을 하면
한계가 있어요. 커버할 수 있는 한계.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인공 스킨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아티피셜 스킨인데 이런 걸로 피부 제 세포를 가지고 스템셀에서 키워가지고 인공 스킨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붙입니다. 그러면 내 살을 안 뜯어내도 돼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붙인 스킨에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를 낼 만큼 뭘로 찔러도 몰라요. 그리고 만약에 팔꿈치가 안 움직여서 여기다 인공 팔꿈치를 달아도 이 팔이 뒤로 젖혀져도 몰라요. 감각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단지 컴퓨터로 움직이는 것만 조절을 할 뿐이지. 그러니까 아까 구원이 같은 아이가 눈에 뭐 차가운 정도나 혹은 꽉 눌렀을 때는 아픈 정도를 느껴야 그게 그 아이의 삶이 임프루브가 있는 거지. 그냥 그거는 의족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말로 이런 인텔리전트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그래서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눌러도 아픈 걸 느끼게 하고 이런 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센서. 센서. 대답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자체가 아까 액추에이터가 움직이는 원리가 뭐라 그랬냐면 전기장을 주어서 전하가 분리가 되면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역으로 우리 핸드폰 터치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핸드폰 열심히 터치하면 막 문자 칠 수 있죠. 그 원리가 뭔지 혹시 알아요? 정전식, 전압식 이렇게 요즘 다 정전식이니까. 그래서 내 손을 휴대폰 표면에 대면 그 주변에 정전기가 생기죠. 그거 눌러지니까. 그래서 거기에 전하가 많이 몰리면서 얘가 액추에이터가 하는 거에 역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스킨을 딱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에 전하가 몰리면서 전하가 갑자기 확 몰리면 내가 여기를 꽉 누르게 되면 전기장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외부에서 누군가가 날 눌렀다. 그러면 여기에 원래 갖고 있던 이제 캐패시턴스라고 얘기하는 전기 용량이 있는데 그 용량 값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걸 센서로 달아가지고 뇌에다가 신호를 줍니다. 캐패시티가 10이면 이 정도 아픈 거야. 100이면 아파도 소리를 질러야 돼. 이런 거죠. 혹은 200이면 피부가 찢어지기 일부 직전. 이런 굉장히 이것도 똑같이 프로그래밍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내가 직접 느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직접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에다가 내 뇌가 이 피부에 연결되는 신경은 끊어졌지만 내가 인공적으로 그 신경을 뇌에다가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르면 이게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발한 건데 실제로 누르는 멀쩡한 살을 누르는 것과 똑같은 통각을 느낍니다. 그게 다 뭐냐면 캐패시턴스가 얼마 이상이 되면 뇌에서 아파라 하고 딱 여기다가 회로를 연결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좀 더 고퀄러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지금 아주 많은 전 세계 유수 연구진들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공 근육에 관한 얘기 많이 했는데 좀 재미있었어요? 다시 제 삶으로 돌아갈 건데 아까 다 안 보여줘가지고 지금 제가 한 30분 정도 할 거라고 했는데 그 정도 딱 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인공 근육에 관한 연구를 하겠다는 모티브를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얻었다라는 얘기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석사과정 2년차 때 미네소타 대학에 있는 이제 이 교수님, 그래서 지난주에도 일본에서 뵀어요. 굉장히 저한테는 아빠 같은 분이시고 여기는 우리나라 이제 방문하셨을 때 제가 투어 시켜드리면서 같이 돌아다닌 건데 저 때 제 미국 생활을 생각해 보면요, 대학원 때 교수님이 맨날 칭찬을 해줘서 어깨에 막 뽕이 여기까지 들어가가지고 유학을 갔어요. 영어도 잘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버거킹의 캐시어들이 다 흑인이에요. 다 흑인이에요, 흑인. 그런데 흑인이 하는 영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고요. 우리 그런 그 무한도전 보면은 그런 많이 하잖아요. Would you like to something to drink? 이걸 다 말하는 데는 비행기 스튜어디스밖에 없습니다. 그걸 풀 센텐스로 다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드링크? 끝. 근데 처음에 버거킹에 가서 햄버거를 시키는데 첫 질문이 뭐였냐면 Here to go를 물었어요. 지금은 알죠. Here to go. 그리고 지금은 또 버거킹 같은 데 가면 많이 써있죠. 제가 갈 때만 해도 Here to go라는 단어를 교과서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어디 교과서에도 Here to go는 없어. 근데 흑인 이렇게 뚱뚱한 여자분이 스웨그가 가득 찬 동작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 영어를 못하면 어떻게 하게요, 반응이? 웃으면서 yes 그럽니다. 예외 없이 yes 그래요. 그런데 보통 이제
나중에 외국에 갈 일이 생겼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단어가 yes입니다. 차라리 no 하세요. no. 왜냐하면 yes에서 감옥 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단어가 yes인데 몸에 뱄어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 중고등학교 교육을 통해서 못 알아듣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웃어요. 그 다음에 또 물어보면 yes. 그래서 버거킹에 햄버거를 시키러 가서 here to go를 못 알아들어서 한 달을 못 알아들었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다 웃고 있어요. 왜? 자기 다 경험했거든. 너가 스스로 알아들을 때까지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정말 너무 험난했어요. 일단 말도 안 통하지. 나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다 리튼이었고 스피킹을 내가 이렇게 못 알아듣는구나. 히어링을 우리가 영어 독해, 우리 시험을 위한, 수능 시험을 위한 히어링은 굉장히 분명히 잘했었는데 실제 현지 영어를 이렇게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또 새로운 연구 테마를 받아 이분이랑 연구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분이 성격이 100번을 틀려도 100번을 다 기다려주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는 흔히 나오지 않는, 저도 학생들 그렇게 못 기다려줘요. 근데 100번을 실패해도 별로 얘기하지 않고 막 한 번 하고 마는 이런 성격을 가지신 분의 밑에서 제가 2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유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 후에 박사학위를 하고 이제 박사학위를 제가 29살 때 이제 지금은 흔하지만 20대 박사가 제가 박사할 때는 흔하지 않아서 20대 박사를 하면 이제 신문에 나오는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29살에 박사학위를 했죠. 그래서 박사학위를 하고 제가 이제 포스닥 박사 후 연구원을 감에 있어서 굉장히 당당하게 기죽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외국 사람들이랑 연구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계기가 바로 이제 이분과의 제가 2년간의 유학 생활이 29살 때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31살 때 뭐 했을 것 같아요? 결혼했겠죠, 그죠? 네, 자꾸 애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애를 혼자 낳진 않았을 땐 결혼했겠죠, 그죠? 그래서 31살 때 결혼을 했는데 저희 남편과 10년 딱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31살에. 그리고 올해가 결혼 10주년이에요. 그래서 결혼 10주년 한 지 지금 한 3주 정도 됐어요. 그래서 20년을 우리 남편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41살인데 반평생을 정말 재미없게 한 남자랑만 연애하고 한 남자랑만 밥 먹고 한 남자랑만 같이 사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31살에 결혼을 했고 저희 남편도 이분 밑에서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 이제 흔히 말하는 CC, 랩 CC가 되죠.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31살 때 이제 박사학위를 했고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제 31살, 32살에 교수가 됐어요. 대학 교수가.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은 이제 애를 낳아야 되는데 또 하필 저희 남편이 안동 김씨 굉장히 유명한 집에 또 장손이에요, 장손. 그래서 또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어립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이 연상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나이가 자기보다 한 살이나 더 많은 남편이니까 30살에 저랑 결혼한 거죠. 근데 와이프가 애 낳을 생각을 안 해. 왜? 바쁘거든. 이제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교수 하려면 이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연구실을 셋업을 해야 되고 펀딩을 따라다녀야 되고 또 강의도 해야 돼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애는 낳아야죠. 왜냐면 애를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애를 낳긴 낳아야 되는데 도저히 이 상황에서 애를 낳으면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할 것 같은 거예요. 아예 육아를 포기하든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포항공대에 있으니까 포항에 살면서 저희 어머니는 경기도 안양에 계시고 이제 흔히 많은 젊은 부부들이 하는 것처럼 애를 엄마한테 보내고 주말에만 보러 가는 이런 삶을 택하든가 아니면 교수의 삶을 포기하든가 이래야 되는 거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과학자로서의 제 삶에 너무 만족했기 때문에 교수의 삶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애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 애를 엄마한테 보내놓고 애 없이 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차일피일 계속 미루다 보니까 이제 애를 안 낳는 거죠. 저는 분명히 31살에 결혼을 했는데 애를 계속 안 낳고 여기까지만 하고 미루다 보니까 끝도 없이 미루게 돼서 이제 소위 말하는 노산. 그래서 포항에서는요, 제가 우리 요 귀여운 제 아들을 35살에 낳았는데요. 한국 나이로 이제 36살인데 35에 우기고 있는데 35에 낳았는데 제가 있던 산후조리원에서 제가 최고로 나이가 많았고요. 셋째 엄마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서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고령 산모로서 안 해도 되는 검사를 다 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굉장히 불편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불편한.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제가 이제 부교수로 승진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테뉴어라고 해서 이제 정규직을 이제 영년 그거를 보장받는 심사를 다 통과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를 낳았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생각했어요. 부모님한테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저도 엄마한테 되게 잘하는 딸이었는데 못되기도 많이. 원래 딸들이 엄마한테 못된 소리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툭툭 오히려 남 아들보다 훨씬 더 툭툭.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 애를 낳고 보니까 이 스스로 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새벽에 기저귀는 누가 갈아줬으며 밥은 젖은 누가 먹였으며 저는 그 많은 해외 출장과 그 많은 상황에서도 모유 수유를 1년 동안 했는데 비행기 화장실 안에서 유축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다시 한국에 가져와서 애기 먹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극성으로 그래서 애를 키워보니까 부모님께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 애를 낳기 전에 성인과 애를 낳은 후에 성인의 철듦은 비교가 안 돼요. 35살 이전에 저는 어디에 가서 대학 교수 임례하고 목에 힘줄 줄 알았지 되게 철없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애를 낳고 나면 철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학생들 뭐 10년, 20년 후에 결혼해서 이제 그런 또 갈등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좀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애를 안 낳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 평생 차일디시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애를 낳아봐야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낳고 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쫓기고 정말 일적으로 보면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지금도 뭐 이렇게 와서 서울에 오랜만에 왔으면 볼일을 쫙 보고 가야 되는데 오늘 막차 타고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애가 지금 제가 전화기를 무음으로 해놨는데 아마 끝없이 전화했을 거예요. 엄마 언제 와? 엄마는 왜 맨날 거짓말만 해? 9되면 온다고 했잖아. 제가 9시에 퇴근하는데 맨날 하는 말이에요. 9되는데 왜 안 와? 그래서 지금 9야 그러면 9하고도 바늘이 조금 더 움직였어. 가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9와 10 사이에 이제 눈금이 뭐 있잖아요. 5개가 있으면 그 한 개 사이에 각도가 몇 도인지 스스로 알았습니다. 우리 그거 산수 시간에 나중에 배우잖아요. 12를 360도 나누면 이거 각도 하나가 30도고 그거 모르는구나. 문제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 9시 뭐 25분이면 2개 바늘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인가? 이런 거 혹시 안 풀어봤어요? 풀어봤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얘가 움직인 거 각도에는 그 움직임 하잖아요. 그거를 제가 초등학교 때 스스로 깨우쳤거든요. 엄마 기다리다가. 근데 우리 아들이 왠지 곧 지나면 스스로 깨달을 것 같아요. 왜냐면 벌써부터 9에 있어야 되는 바늘이 움직이는 걸 알거든요. 제가 9에 안 가면 9시 10분과 15분을 구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좀 지나면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그 손해보는 게 많지만 얻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 과학자로서 아이를 키우는 이런 2가지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이런 삶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어디에 가서 수상소감을 하든 항상 그 말을 해요. 제가 작년에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영어로 할 때도 제가 딜런 메달 받을 때도 영어로 할 때 똑같이 얘기했어요. 내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어른이 될 수 있게 해준 우리 아들한테 가장 감사한다. 그래서 제 시간을 쓰는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리스트업한 제 삶의 결정적인 순간이고요. 다시 과학으로 좀 돌아갈게요. 인공근육 얘기는 다 했고 과학 말고 다른 얘기 하나만 좀 할게요. 제가 원래 주하는 연구 분야가 인공근육 말고 주하는 연구 분야가 에너지 소재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흔히 많이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할 때 UC 버클리가 캘리포니아에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그 너바다주로 가는 요 경계에 굉장히 큰 시에라 스노우팩이라고 여기 다 얼음으로 돼 있는 이런 이제 그 스노우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측에 의하면 기후 대응 예측에 의하면 2020년도 그러니까 이건 사실 기준 2010년도 기준이었고요. 2020년 되면 벌써 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중에 25%가 녹아내릴 거고 2090년이 되면은 거의 안 남을 거다라는 예측이 있고 저런 예측이 사실 굉장히 잘 맞아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2090년 되면 저는 나이가 거의 120살이 될 거니까 없을 텐데 여러분들은 몇 살이에요? 저 때 되면?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어요? 80살? 저는 아마 113살일 텐데 여러분들 저랑 몇 살 차이 나는지 모르겠네. 요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사실 요때까지 안 가도 돼요. 이미 2070년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큰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끔씩 KBS나 MBC, EBS에서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유심께 보면은 북극의 눈물 뭐 그런 거 알죠? 막 그런 거 보면서 저는 막 혼자 눈물 흘리고 그랬어요. 왜 눈물 흘렸냐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원래 북극곰이 저렇게 생겼죠. 우리 코카콜라 선전 때문에 북극곰에 대한 엄청난 착각을 하는데 북극곰은 굉장히 사납습니다. 해표 잡아먹는 광경을 보셔야 돼요. 얼음과 얼음 사이에 해표 뭔지 알죠? 바다 사자처럼 생긴 이렇게 굉장히 귀엽게 생긴 눈 새까매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바다처럼 생긴 게 물속에 살아요. 근데 숨을 쉬려고 가끔씩 물 밖으로 한 번씩 고개를 내밉니다. 근데 그거를 얼음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뽀글뽀글 나오잖아요. 그 찰나를 해서 얘가 숨을 쉬려고 고개를 내는 순간 앞발로 그냥 그대로 나가채서 바로 잡아먹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콜라 맛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런 하얀 애기 딱 하고 있는 이런 정말 예쁜 느낌의 북극곰은 코카콜라가 만들어낸 환상이죠. 실제는 굉장히 잔인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원래는 이래야 되는데 그 북극의 눈물에 이런 장면이 나왔죠. 너무 속상해서 울었어요. 빙하가 다 녹아내겨서 일단은 얘네들이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건너가서 사냥을 해야 되는데 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 그리고 그 물고기들이 없어요. 다 흘러가지고 다른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이러 있어야 되는 북극곰이 이런 북극곰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저거 자체가 뭐 때문이냐면 저 빙하가 녹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한 이런 지구온난화가 엄청난 사회적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왜 일어나냐에 대해도 지금 뭐 연구 주제긴 하지만 아직도 이유는 불분명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대기가스에 의해서 오존층의 파괴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그게 아니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건 그분 전문가들이 얘기겠지만 어쨌든 이 사진이 정말 극명하게 우리가 지금 대처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에너지,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 에너지에 관한 연구를 많은 연구진들이 하고 있고 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클린한 대체 에너지의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연료전지고 연료전지는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저 가끔씩 초등학생들한테 이메일 많이 받아요. 뭐 연료전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왜냐면 연료전지 치면 제가 나오거든요. 네이버에 치면 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내서 막 많이 하는데 놀랍게도 연료전지의 개념은 무려 1839년도에 윌리엄 그로브라는 미국 과학자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정말 똑똑했어요. 1800년도에 저걸 왜 개발했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연료전지에 이 수소와 산소의 이 물을 형성하는 반응에 의해서 전기를 낼 수 있다는 게 무려 1839년도에 개발이 됐죠. 근데 혹시 주변에서 전기차 봤죠? 연료전지 차 봤어요? 봤어요? 못 봤죠? 왜냐면 아직 상용화가 안 돼 있거든. 전기차는 상용화가 됐는데 연료전지가 전기차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연구됐어요. 전기차가 연구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최근에 상용화가 됐죠. 왜 연료전지가 상용화가 안 될까요? 대기가스를 확 줄일 수 있는데 이유가 뭔지 혹시 알아요? 자신 있게. 볼티지가 그거 맞는 얘기야. 1.23V밖에 안 돼요. 또 그래서 출력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또 수소를 안전하게 실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죠, 그렇죠? 수소가 일종의 폭탄이니까, 그렇죠? 또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원래 뭐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거 가격이잖아. 메이드 인 차이나 사시면서 왜 그러세요, 다들,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에요. 전기자동차가 이제 리튬 전지 우리도 연구하는 분야긴 한데 쓰는데 전기자동차가 가격이요 보통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텍스 크레딧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구입하는 가격은 그보다 1,000만 원 정도 싼데 여전히 비싸죠. 근데 해볼만 하죠. 그쵸? 연료전 자동차는 원래는 1억 2천이었어요. 그 SUV 기준으로. 근데 최근에 가격이 많이 절감돼 최근에 8천만 원입니다. 근데 누가 SUV 자동차를 8천만 원 주고 사겠어요? 안 사죠.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왜 그렇게 비싸냐면 누구 때문이에요? 백금 때문에, 백금. 이 반응이 그냥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에요. 요 안에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여기에 다양한 촉매층이 있어야만 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 화학에서 액티베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캐탈리틱 액티비티가 있으려면 촉매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백금이에요. 근데 그 백금 가격이 아까 얘기한 8천만 원 중에 한 6천만 원 정도 차지. 그래서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 백금이 비싼 거를 누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많은 연구진들이 백금을 대체하는 값싼 촉매를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고분자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백금이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싸도 살 수 있어. 8천만 원 투자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사냐면 이 백금의 성능이 1년도 안 돼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공기 중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백금에 흡착이 돼요. 그러니까 꺼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갈비집에 고기 구워 먹으러 가면 연통 이거 있죠. 이렇게 그 속에 혹시 봤어요? 속 이렇게 손 넣어서 해보면 절대 안 돼요. 속이 보면 시꺼멉니다. 연통 안에 속이 시꺼매요. 그게 왜 시꺼멀까 혹시 생각해봤어요? 그런 호기심을 가져야 훌륭한 과학자가 됩니다. 왜 이 안이 시꺼멀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이제 훌륭한 과학자가 돼요. 탄소니까. 탄소는 새까만 거 다 알잖아요. 그쵸? 흑연, 우리 연필심, 그래파이트. 까맣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건 대부분 다 CO가 흡착되어 있는 형태로 탄소와 옥시전이 1대1로 있는. 그래서 탄소가 많기 때문에 시꺼먼 거예요. 시꺼머니까 연통을 닦거나 버리거나 해야 되죠. 똑같은 일이 연료전지에 백금 촉매층에 일어납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요? 고깃집에 가서 고기 열심히 굽는데 이 연통을 난 연통이 정말 소중해. 이 연통을 절대 새까맣게 만들고 싶지 않아. 집에 있는 우리 가스레인지 위에 후드 시간 지나면 까매지거든요. 그거 먼지 껴서 까매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로 일산화탄소, 불완전 연소된 일산화탄소가 다 가서 흡착. 일산화탄소는 굉장히 어마무시한 흡착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들러붙어서 까만 거예요. 열심히 닦죠, 엄마들 우리. 막 세제 써가지고 닦잖아요. 나는 어떻게든 얘를 안 까맣게 하겠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 알아요? 코팅, 흡착이 안 돼 코팅하면 됩니다. 네, 영구적이지 않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연통을 100도 이상으로 뜨겁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올라가다가 흡착이 돼야 되는데 흡착이 안 되고 바운스가 돼서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이 흡착되는 대상의 온도를 100도 누가 알았느냐? 이미 다 실험적으로 이론적으로 밝힌 온도예요. 100도 이상으로 올리면 그러면은 흡착이 안 돼요. 그걸 왜 여기다 적용을 못하느냐? 자동차 일반적으로 중형차 엔진룸 온도가 다 100도, 70도에서 100도 사이에서 올리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연료전지는 물을 매개로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100도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다 날아가겠죠. 그쵸? 전기가 고분자가 전기가 안 통해요. 고분자가 아니 이온이 안 통해.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흐름이 얘를 100도로 올려버리니까 고분자층이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연료전지가 상용화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00도에서 물이 안 날아가는 고분자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먼 미래 안에 연료전지 자동차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100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100도에서 물이 안 날아가게 하고 싶어. 라면 끓이면은 100도에서 물이 다 날아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100도에서 물이 안 날아갈 수 있을까요? 고압. 네, 고압. 그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컴프레서를 달아가지고 고압을 하죠. 비쌉니다. 비싸요. 유지 관리비. 근데 그 되게 좀 직접적인 방식. 현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연료 자동차. 또 뭐가 있을까요? 전해질을 잘 디자인하면 되겠죠. 그렇죠? 물이 안 날아가게. 초등학교 지식으로 할 수 있는데 혹시 또 다른 아이디어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였냐면 제가 미국의 박사후 연구원을 갔을 때 연구 탑픽이었어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오늘 사진에 없었지만 발사라 교수님이 딱 미팅을 하는 자리에서 정말 짧고 간단하게 이게 문제네. 이걸 해결하게. 지금 제가 질문랑 똑같이 설명해주면서 이래 하니까 100도에서 물이 안 날아가는 고분자 전해질을 만들어. 그러면 돼. 라고 해서 끝. 그래서 제가 이제 멘붕에 빠졌습니다.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답이 안 나오죠. 당연히.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다가 저희 남편이랑 우리 그냥 휴가를 가자. 나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이디어도 없고 머리가 안 돌아가. 그래서 나이가 30이 넘었더니 머리가 안 돌아가 그러면서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갔는데 캘리포니아에 이 제너럴 셔먼 나무라고 잎트리라고 요게 사람이에요. 요게. 그래서 이 사진을 원샷에 닿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지나간 도로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요게 사람이고 나무가 전 세계에서 근데 이게 놀랍게도 제일 큰 나무가 아니고요. 중국에 또 2개가 있어요. 그래서 3번째로 큰 나무인데 이 나무가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아 있어요. 드라이업이 안 되고. 근데 캘리포니아가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그 사막 데저트 그 라스베가스 가는 그 너바나 쪽에 있는 데는 온도가 엄청 높아요. 하루 종일 땡볕을 받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안 말라. 물은 어디밖에 안 주냐면 물은 여기밖에 안 줘요. 근데 이 큰 나무가 여기 있는 물을 먹어서 여기까지 물이 다 올라가서 건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휴가를 가면서 저 나무를 보면서 우리 남편이랑 저 나무도 왜 안 말라 죽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더니 우리 남편이 아 모세관 때문에 그러지 뭘 안 말라 죽어 툭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거다. 모세관을 모르는 사람은 대부분 없어요. 중등교육 이상을 받으면 모세관은 원래 뭐냐면 물이 있으면 관이 얇아질수록 많이 빨리 올라가는 이게 모세관 현상이죠. 캐필러리 액션에 의해서. 근데 뭘 알 수 있냐면 이 샬레에 있는 물을 100도로 가열했을 때랑 여기 있는 요 물을 100도로 가열했을 때랑 당연히 누가 더 빨리 날아갈까요? 샬레는 훨씬 날아가죠. 요 안에 찡겨 있는 요 물을 빨리 날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입으로 쪽 빨지 않는 한 스스로 앞에서 아무리 가열을 해봐야 안에 완전히 안정화가 딱 돼 있기 때문에 안 날아가요. 그게 바로 이 나무가 드라이업 되지 않고 살아가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내서 제가 다시 빨리 돌아가서 빨리 돌아가자고. 그래서 남편한테 욕을 엄청나게 먹으면서 잘 돌아갔어요. 그래서 저렇게 모세관을 가지고 있는 고분자를 개발한 게 저희 첫 번째 이제 메이저 리서치 리절트가 되죠. 그래서 교수가 될 수 있었던 아주 첫 번째 중요한 결과가 이제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과학자가 되려면 뭐 학교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왜 암기하는 과목도 중요해요. 그러면 아마 이공계 대학에는 잘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대학원에 가서 교수님께서 주시는 토픽을 가지고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면 게으르지 않으면 아마도 훌륭한 대학원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는 없어요. 훌륭한 과학자는 남들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만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항상 공상과 상상을 해야 됩니다. 멍 때리는 거를 자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갖가지 생각을 하고 보는 사물에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이거를 내 연구로 연관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만 훌륭한 과학자가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첫 번째로 그거를 제 스스로 교수님의 그 지도를 벗어나서 혼자 독립적으로 생각해냈던 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1시간 반 장시간 얘기했는데 끝나기 전에 이것만 얘기할게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 하는데 훌륭한 과학자가 되려면 이거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목표를 할입하라면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침에 샤워하잖아요. 그죠? 샤워할 때 무슨 생각해요? 노래 불러요? 유행가 부릅니까? 나도 학생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인간이 아마 하루에 샤워하는 시간을 30분이라고 합시다. 매일매일 씻는 사람 다 매일매일 씻을 테니까 하루에 30분을 한번 다 합쳐보시면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 나와요. 그 30분을 노래하고 딴 거 하는데 쓰는 사람이랑 그 30분 동안 혼자 열심히 생각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샤워하는 동안에 뭘 하냐면 그날 하루에 일할 계획을 쫙 세웁니다. 지금 출근을 몇 시에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고 몇 시부터 몇까지 뭘 하고 해서 하루에 계획을 다 세우고 그거를 최대한 다 하고 퇴근하려고 최선을 다해요. 매일매일 열심히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매일매일 목표를 확립하라고 정말 여러 번 얘기하는데 사실은 못 지키는 학생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생활 습관이라는 게 무섭기 때문에 나는 그 시간에 유행가 부르는 게 훨씬 더 내 스트레스를 릴리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하루에 짬을 내서 매일매일 할 일을 확립해라.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다 읽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 밑에 가서 요거 얘기할게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저것도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인데 생각이 없이 사는 게 익숙해진 학생들이 있어요. 별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이 해야 될 게 10개가 있으면 중요한 순서대로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듀에 맞춰서, 기한에 맞춰서 닥친 것부터 합니다. 그런 사람은 실패해요. 이 말이 지금은 잘 각인이 안 될 텐데 나중에 사회인이 되면은 굉장히 큰 차이를 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10개가 있는데 중요한 순서대로 정성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랑 앞에 닥친 거 급급해서 내일 수학 시험을 보니까 일단 수학 공부를 해. 그리고 그 다음날은 무슨 과목이니까 그건 좀 이따 생각해. 이렇게 사는 것이 습관화가 된 사람은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1, 2년 안에 해결이 안 되는 문제고요. 앞으로 10년, 20년 생각해야 되는 문제여서 제가 미리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장시간에 거쳐서 얘기했는데 가끔씩 스스로한테 나중에 직장이 될 때 지금은 학생이고 공부가 본업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이제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스스로한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내가 꿈꾸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직장에 가는 게 전부야. 돈만 많이 벌어서 주말에 놀러 다니고 스키 타러 다니고 풍족하게 살겠다. 그러면 내가 꿈꾸던 삶이죠.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스라는 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면 많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번다고 가슴이 뛰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몸담고 있는 교수, 학생들을, 어린 아이들을 과학자로 육성하는 이 교육자적인 그런 직업과 동시에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이 교수라는 직업은 내가 꿈꾸던 삶이면서 동시에 매일매일 새로운 발견을 할 때마다 가슴 뛰는 그런 희열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내가 뭐 하고 싶을까 생각을 할 때 나는 가슴 뛰는 삶을 매일매일 살고 싶다. 그러면 대학 교수라는 직업 그리고 연구를 하는 연구자의 직업을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시면은 매일매일 저처럼 작은 것에 흥분하고 만족해하면서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